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나갔어야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쏟아진 뜨거운 커피가 한지원의 낡은 카디건을 흠뻑 적셨습니다. 아들의 약혼식 자리, 사돈이 될 여자의 잔혹한 모욕에도 지원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짓밟은 그 간병인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며칠 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전화를 건 지원의 한마디에 부잣집이라 자부하던 사돈의 집안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간병인의 반격, 그리고 우아한 복수는 무엇인지 지금 그 압도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그곳에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정식 레스토랑 청송원의 VIP룸 앞에서 한지원이 20년 된 낡은 카디건의 주름을 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을 입은 옷이지만 정성껏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죠. 지원이 작은 거울을 꺼내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식당에는 사돈이 될 강미란과 오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만남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미란은 곧게 앉으며 남편 오세훈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여보, 이 약혼은 오늘로 끝장 봐야 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세훈이 고급 시계를 확인하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조였죠. 물론이지. 오늘로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 미란의 입꼬리가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말을 되새겼어요. 우리 집 사돈으로 간병인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미란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죠. 간병인 주제에 우리와 연을 맺겠다고? 꿈도 꾸지 마. 세훈이 수아의 신상을 조사한 결과물이 담긴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겠어요. VIP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지원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20년 된 카디건은 소매 끝이 해지고 단추 하나가 달랐어요. 지원이 저렴한 가방 끈을 더 단단히 움켜쥐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수아 어머니 한지원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미란이 지원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원의 거친 손가락과 저렴한 가방, 낡은 운동화를 차례로 머물렸죠. 오늘은 간병일이 없으신가 봐요? 미란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지자 옆 테이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아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미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정수아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준혁이 양복 재킷을 정돈하며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부모님 소개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아예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세훈이 팔짱을 끼며 차가운 시선으로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거부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 소문은 다 들었어.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더군. 세훈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덧붙였죠.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직원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계속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손톱 밑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환자 대소변 치우고 오신 건 아니죠? 미란이 일부러 크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테이블 전체에 들렸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힐끔힐끔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지원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세훈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크게 쉬고는 수아를 노려봤죠. 역시 수준 차이가 나네요. 우리 준혁이가 이런 집안과 약혼한다는 게. 미란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오시고 나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혹시 병원에서 바로 오셨나요? 전체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미란이 젓가락을 들며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렸죠. 지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고개가 더욱 깊숙이 숙여졌습니다. 미란이 젓가락으로 지원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어요. 남들이 알면 놀랄 겁니다. 간병인과 우리 집안 같은 사람들이 한 상에 같이 앉아 있으니 그녀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들도 분수는 아는데 말이에요. 미란이 갑자기 가방을 뒤져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았죠. 이런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놀랄 일이죠. 수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항의했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훈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내려치며 수아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죠. 어딜 감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나?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혁이 양손을 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없고 떨렸습니다. 미란이 준혁을 한번 쏘아보며 손짓으로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준혁아,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해. 식당 직원이 물을 따르러 다가오자 미란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잠깐만요. 여기 컵 깨끗한 거 맞아요? 미란이 지원을 노려보며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돈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 깨끗한 거 맞아요? 직원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가 불편하시다면 생각합니다. 미란이 박수라도 치듯 손을 몇 번 쳤죠. 그래도 분수는 파악이 되나 보네요. 세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미란과 세훈의 모욕적인 말에도 지원은 참고만 있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거든요. 딸이 무사히 잘 시집가서 미움받지 않고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모욕했으면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지원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원이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커피잔을 번쩍 들고 벌떡 일어났죠. 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이 정도 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나가야. 미란이 있는 힘껏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지원의 얼굴과 옷에 퍼부었죠. 뜨거운 커피가 지원의 머리카락과 카디건 위로 차갑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루만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원이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며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미란을 바라봤죠. 수아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나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 왜 이러세요? 눈물이 수아의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란이 빈 커피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더욱 독서를 퍼부었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 간병인 주제에 감히 우리와 한 상에 앉으려고 해? 미란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 알겠어? 식당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수건과 휴지를 가져왔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원이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조용히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굽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지원이 커피에 젖은 옷을 털며 가방을 움켜쥐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더 이상 상종하는 것도 힘드네. 세훈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분수를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함부로 꿈꾸지 마. 지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수아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감내해온 모든 굴욕이 눈앞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죠. 수아의 주먹도 단단히 쥐어지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준혁이 수아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수아야, 부모님이 너무 하셨어. 정말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수아가 차갑게 준혁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뿌리쳤죠. 당신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떨렸어요. 수아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서자 미란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약혼식장을 벗어나며 수아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차가운 다짐이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새벽 6시 오세훈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내내 잠 못 이룬 흔적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세훈이 휴대폰을 꺼내 임원들에게 긴급회의 소집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긴급 임원회의. 절대 지각 금지. 1시간 후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세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회사 기강이 아주 문란해. 특히 정수아 과장. 영업이사 박상무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죠.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세훈이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은 알고 있었지? 내 아들이 정수아랑 사귀고 있었다는 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떨렸어요. 회사 기강부터 제대로 잡아야겠어.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정수아로 본보기를 확실히 만들어야 다른 직원들도 정신을 차릴 거야.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지하 자료실로 발령 내려. 업무량은 4배로 늘리고. 오전 9시 수아가 평소처럼 출근해 컴퓨터를 켜려는데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인사팀에 잠깐 와주세요. 수아가 가방을 메고 인사팀을 따라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인가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지하 자료실 관리팀으로 발령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대답했죠. 사장님 결정입니다. 이에 제기하지 마세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간 수아 앞에 산더미 같은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료실 관리팀장이 팔짱을 끼며 수아를 내려다봤어요. 정수아 맞지? 사장님 특별 지시 사항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박스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오늘 안에 이거 다 정리해. 혼자서. 수아가 박스들의 양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걸 혼자 다요? 불가능해요.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둬도 돼. 선택은 내 자유야. 점심시간이 되자 수아가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평소 함께 밥 먹던 동료들이 수아를 보고는 고개를 돌려 다른 자리로 가버렸죠. 기획팀 김대리가 다른 동료들과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간병인 딸 주제도 모르고 사장 아들과 약혼했다가 제대로 걸렸네. 총무팀 이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수아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참고 밥을 입에 넣으려 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죠. 사장님 아들이랑 약혼한다고 자만했던 게 이제 들통났네. 화장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직원들이 수아가 들어오자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어요. 영업팀 최사원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망쳤어. 마케팅팀 강대리가 손을 씻으며 거들었죠. 맞아. 우리까지 눈치 보게 만들어. 수아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에는 강미란이 회사로 찾아와 세운 사무실 문을 쾅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그 간병인 딸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며? 미란이 가방을 의자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죠. 우리 준혁이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야. 세훈이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 지금 단단히 혼내주고 있어. 미란이 책상 앞에 바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 해고시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어. 이런 식으로 끌면 안 돼. 그때 오준혁이 사무실에 들어와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뭘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훈이 아들을 노려보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네가 그녀와 헤어지면 될 일이야. 준혁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죠. 수아는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안 돼요. 세훈의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고 싶으면 당장 그녀와 헤어져라. 그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아니면 너도 이 회사에서 나가라. 지하 자료실에서 수아가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려다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에는 상처가 났죠. 자료실 팀장이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우리 사모님한테 커피까지 맞고도 꿋꿋하게 버티네. 그가 담배를 입에 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수아가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들도 수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어머니가 우리랑 같은 일 한다며?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걸레를 짜며 말했죠. 그럼 우리 보고 뭐라는 거야? 간병인 주제에 사장 아들이랑 약혼하려고 했으니 우리까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한편 지원이 일하는 고급 요양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장 부인이 지원을 부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원 씨, 딸이 약혼식에서 커피까지 맞았다면서요? 지원이 휠체어를 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병원장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죠.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알아야지. 다른 간병인들도 지원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지원 씨 때문에 우리까지 무시당한다. 한 간병인이 환자 식사를 나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도 눈치 보게 생겼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수아가 현관문을 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이 급히 달려와 딸을 부축했죠. 수아야, 왜 이래? 수아가 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매일 지옥 같아요. 수아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원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25년 전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죠. 내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다. 젊은 지원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소리쳤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새벽이 되자 지원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화면에 아버지라는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원의 손가락이 떨리며 전화번호 위를 맴돌았습니다. 딸의 고통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의미가 없어. 지원이 마침내 결심을 굳히며 통화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한지원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어젯밤에도 눈물을 흘리며 잠든 모습을 떠올리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죠. 지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라는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전 마지막 대화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헤어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내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다. 젊은 아버지가 소리쳤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지원이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저 지원이에요. 한태성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5년 법조계 생활에서 언제나 침착했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었어요. 지원아, 정말 네가 맞니? 살아있구나.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가 전화기를 꽉 움켜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 딸 지원이가 맞나? 꿈이 아니지. 지원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네, 아버지, 지원이 맞아요. 태성이 비서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당장 여기 와.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오자 태성이 손을 휘저으며 지시했어요. 오늘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해. 외부 접촉도 차단하고. 그가 전화기에 대고 간절하게 말했죠. 지원아, 당장 만나자. 어디든 가겠다. 지원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2시간 후 서울 시내 고급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25년 만에 만난 부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성이 딸의 거친 손과 수척해진 얼굴, 낡은 옷차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태성이 지원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죠.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고집부렸던 것도. 태성이 손을 저으며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모든 게 내 탓이다. 이야기해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원이 25년간의 힘겨운 삶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른 죽음, 간병인 일을 하며 딸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최근 약혼식에서 당한 치욕까지. 태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테이블을 내리쳤죠. 감히 내 딸에게 커피를 뿌려. 그게 같은 놈이.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35년 법조계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더 심각한 건 수아가 회사에서 당하는 일이에요. 지원이 수아가 겪는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세히 설명하자 태성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어요. 내 손녀를 직장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고 괴롭힌다고. 태성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긴급 조사를 시작해. 그가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지시했죠. 오세훈과 그 회사, 가족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48시간 내에 파악해라. 세무 기록부터 사업자 등록, 정부 프로젝트 수주 역사, 개인 재산까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원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태성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그동안 내가 법조계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서라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25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어. 이틀 후 비서실장 박상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태성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상호가 서류를 펼치며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오세훈 회사가 정부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죠. 더 말해봐. 박상호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3년간 세무조사를 회피했고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도 상당합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최근 5년간 정부 중소기업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실제 투자는 신고액의 30%도 안 했습니다. 태성의 입꼬리가 차가운 미소로 올라갔어요. 가짜 영수증과 허위 서류까지.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구체적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취소는 물론 5년 이상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태성이 서류를 덮으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녀를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국세청, 노동청, 중소벤처기업부에 연락해서 정밀 감사를 요청해라. 검찰 수사도 유도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한편 수아가 집에 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지원이 다가왔어요. 딸아, 뭐 하는 거니? 수아가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직서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지원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가 뭔가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까. 수아가 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해결책이요? 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의 눈에서 전에 없던 확신과 당당함이 엿보였습니다. 엄마를 믿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수아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죠. 엄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그날 밤 태성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25년 전 내 고집 때문에 딸을 잃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오세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태성이 박상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모든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해서 오세훈 회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작해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되 그들이 내 가족에게 가한 모욕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박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성이 딸과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튿날 오후 한태성이 지원과 수아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벽면에는 역대 대법관들과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시절의 기념품과 각종 공로상, 감사패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수아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태성이 25년간 보지 못했던 손녀를 바라보며 감격해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의젓하게 컸구나. 그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할아버지가 너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이런 분과 연락을 끊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태성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내가 너무 완고하고 권위적이었어. 그가 의자에 앉으며 25년 전을 떠올렸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가문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만 생각하며 반대했다. 태성의 목소리에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중시한 것이 평생 후회야. 수아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할아버지. 태성이 수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죠.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너희 뒤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가 지원에게서 들은 수아의 회사 괴롭힘 이야기를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게 같은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박상우가 사무실에 들어와 추가 조사 자료를 제출했어요. 회장님, 오세훈 회사가 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불법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죠. 더 자세히 말해봐. 박상우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특히 회장님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현직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지며 말했죠. 35년간 쌓아온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하겠어. 태성이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법관 나야. 오세훈이라는 놈 회사 좀 들여다봐주게. 그가 또 다른 번호를 누르며 계속했어요. 박 검사장 오랜만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네. 주요 언론사 사주들과도 연락을 취했죠. 이 국장, 적절한 시기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준비를 해주게. 태성이 전화를 끊으며 박상호에게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갑질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라. 지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충분해요. 태성이 딸의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가혹한 건 그들이야. 내 딸과 손녀를 이렇게 모욕하고
괴롭힌 자들을 가만둘 수는 없어. 그가 수아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쓰지 않겠다.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하게 응징하겠어. 한편 오세훈 회사에서는 각종 정보기관에서 보낸 조사 예고 통지서들이 연달아 도착했어요. 세훈이 서류 더미를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국세청, 노동청, 중기부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지? 그는 아직 이것이 약혼식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회사에 큰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야? 일부 직원들은 이력서를 준비하며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부 감사라도 들어오는 건 아닌가? 준혁이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최근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세훈이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정례적인 행정 확인 절차일 뿐이야. 그는 여전히 수아를 압박하여 퇴사시키려는 계획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주 만나는 것을 보며 직감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회사에서의 괴롭힘에도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수아가 처음으로 사직서 작성을 멈추고 마음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태성이 수아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곧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네가 당한 모든 굴욕과 고통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날 밤 태성이 법조계와 관료계, 언론계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정의 구현이 시작된다. 그가 혼자 중얼거렸죠. 오세훈, 내가 누구의 딸과 손녀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마. 태성이 박상호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모든 관련 부처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해라.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계속했어요. 언론 제보는 오후 2시에 시작하고 법무팀은 형사 고발 준비도 병행해라. 박상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원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아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수아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과 자신감에 찬 말투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곧 벌어질 큰 변화를 예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오세훈의 회사 앞에 여러 정부기관 차량들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노동청, 환경청,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감사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회자 건물로 들어갔죠. 한태성의 정밀한 계획에 따른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접수를 보던 직원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세훈이 급히 계단을 내려오며 당황해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국세청 감사관이 공문을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죠. 오세훈 대표님이시죠? 특별 세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청, 공정위, 중기부 관계자들까지 차례로 조사 목적을 통보했어요.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벌렸죠. 도대체 왜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조사를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처음이야. 감사팀들이 회사 곳곳으로 흩어져 서류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팀이 회계부서의 모든 세무 서류를 상자에 담아 압수했어요. 노동청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세훈이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와봐요. 큰일 났어요. 전화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동시다발 조사는 웬만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감사 첫날부터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대규모 세금 탈루, 환경기준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국세청 감사관이 세훈을 불러 경고했어요. 이 정도면 사업자 등록 취소는 기본이고 대표 개인 형사 고발까지 가야 합니다. 중기부 조사관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지난 5년간 신청한 모든 정부 지원금 프로젝트에서 실제 투자 금액과 신고 금액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물론 개인 재산 몰수까지 예고됩니다. 회사 직원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며 불안해했어요. 회사가 완전히 문 닫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죠. 우리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유능한 직원들은 하나둘씩 이력서를 꺼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수아는 여전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자료실 팀장이 수아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네가 와서 회사에 큰 애군을 가져온 거야. 그가 손가락으로 수아를 가리키며 계속했죠. 얼른 그만두고 나가라. 네가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 다른 직원들도 수아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수아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한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가 당장 나가야 회사가 산다. 준혁이 아버지 사무실에 급히 들어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절대 단순한 정기 감사가 아닙니다. 그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누구와 큰 갈등이라도 있었나요? 세훈이 고개를 저으며 당황해했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미란이 회사에 나타나 사무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혹시 그 간병인 년들이 뭔 수를 쓴 거 아니야? 세훈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미란의 직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주변 지인들과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건드렸길래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냐? 한편 지원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자신과 딸을 모욕했던 자들이 응징받는 것에 속 시원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태성이 비서실에서 각 기관의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전체 요리의 절반 정도야. 진짜 메인 코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죠. 오세훈,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맛보게 해주마. 회사는 하루하루 더욱 큰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은행에서도 냉정한 통지가 날아왔죠.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세훈이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지? 감사 3일째가 되자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제출했고 거래처 담당자들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이 이제야 깨달았죠. 이게 단순한 감사가 아니야.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회사의 혼란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응징일 수도 있어.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과 할아버지와의 잦은 만남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날 저녁 태성이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긴급 회동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전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될 거야.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세훈, 내가 내 딸에게 커피를 뿌리고 손녀를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온 세상이 지켜볼 차례다. 더욱 강력한 응징의 2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세훈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들이 모조리 중단되고 수십억 원의 과태료와 추징금이 부과되면서 회사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직원들 월급은 물론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검찰에서 지원금 부정수급과 세금 탈루 혐의로 정식 수사 착수 통보가 왔습니다. 세훈이 사무실에서 통보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한다고 2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세훈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치권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의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국회의원의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죠. 자네, 혹시 한태성 전 대법관의 딸에게 뭔 짓을 했나? 그분이 자네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응징하겠다고 하던데. 세훈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약혼식에서 커피를 뿌렸던 지원의 얼굴과 괜찮습니다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설마 그 평범한 간병인이 전설적인 법조인의 딸이었다고. 세훈이 급히 지원의 신상을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35년간 법조계를 주름잡았으며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태성 전 대법관의 외동딸이었죠. 미란이 결과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장이야. 그날 오후 한태성이 직접 오세훈 회사에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사 전체 직원들이 복도와 로비에 줄지어 서서 살아있는 전설이자 법조계의 거물인 인물의 등장을 경악하며 목격했어요. 태성이 흔들림 없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세훈을 마주했죠. 오세훈, 내 딸과 손녀에게 한 짓을 낱낱이 해명해보라. 그의 음성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성과 함께 비서진들과 각 언론사에서 급파된 기자들, 방송사 취재진까지 몰려들었어요. 회사 로비가 순식간에 생중계 현장이 되었죠. 세훈이 이 모든 상황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될 것을 깨닫고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훈과 미란이 수십 명의 직원들과 기자들,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성이 한치의 용서도 없는 냉정한 응답을 했죠. 몰랐다고? 내 딸에게 커피를 뿌리고 손녀를 회사에서 집단으로 괴롭힌 것도 몰라서 한 짓인가?
태성이 수아를 앞으로 불러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괴롭혔던 내 손녀다. 간병인의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아이가 바로 나 한태성의 손녀야. 회사 직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집단으로 괴롭혔던 동료가 전설적인 법조인의 손녀였다는 충격적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직원들과 기자들의 휴대폰과 카메라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법조계 거물의 딸을 간병인 취급하고 손녀를 직장에서 괴롭힌 몰상식한 사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딸을 모욕한 오만한 중소기업 사장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어요. 오 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비난과 조롱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아있던 모든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급히 회사를 떠났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죠. 은행에서는 대출금 즉시 상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준혁이 수아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 우리 가족이 정말 잘못했어. 나도 정말 미안해. 수아가 차갑게 거절하며 이미 준비해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수아가 고개를 당당히 들고 회사를 떠났죠.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동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가 뒤늦은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나가며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는 법조계 거물의 딸 모욕한 기업인 하루 만에 완전 몰락이라는 속보가 톱뉴스로 방영되었어요. 오세훈 가족은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을 만큼 쏟아지는 취재진들과 비난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미라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처지가 되었죠. 온라인에서는 열광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 사이다 복수, 갑질 응징 끝판왕. 이래서 함부로 남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많은 네티즌들이 감탄했어요. 간병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전 대법관 딸이었다니.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 태성이 기자들 앞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계급의식과 갑질 문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가 엄중하게 경고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죠. 앞으로도 누구든 타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2달 후 완전히 몰락한 오세훈과 강미라는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반지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훈이 생전 처음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막노동을 하며 하루 일당 12만 원을 받아야 했어요. 미라는 대형마트에서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죠. 미란이 마트 화장실에서 청소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처음으로 육체 노동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사들에게 핀잔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런 게 우리가 간병인들과 수아에게 했던 일이구나. 어느 날 미란이 마트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환자실 청소를 하고 있는 지원과 마주쳤습니다. 미란이 지원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러다 자신의 현재 처지를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원이 미란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다운 모습을 보시는군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그동안 힘든 일을 직접 해보니 어떠세요? 그때 저에게 퍼부었던 커피가 얼마나 뜨겁고 모욕적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미란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잔혹하고 몰상식한 짓을 했는지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가정부들에게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나쁘고 비인간적인 짓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세훈도 지원을 찾아와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어요. 제가 회사에서 수와 양을 조직적으로 괴롭힌 것, 약혼식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맹세하듯 말했죠. 다시는 그 누구도 출신이나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세훈이 또한 깊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남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지원이 그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느끼고 한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들도 충분히 깨달은 것 같아요. 태성이 처음엔 반대했죠. 아직 부족해. 더 혹독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딸의 간절한 권청에 더 이상의 응징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성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매월 사회봉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과 갑질 척결을 위한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서를 작성해라. 오 씨 부부가 흔쾌히 동의하며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수아를 간절히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완전히 변했어. 이제는 너를 끝까지 지킬 용기와 힘이 생겼어. 수아가 단호하고 차갑게 거절했죠. 너무 늦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위험에 빠진 저를 목숨 걸고 지켰어야죠. 그녀가 완전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절 지켜주지 못한 사람과는 다시 함께할 수 없어요. 수아가 마지막 조언을 건넸어요. 당신도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남자로 성장하시길 바라요. 준혁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하고 나약했어. 그가 진심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쓰라리게 받아들였죠.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놓쳤는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남자였는지 깨달았어. 오 씨 부부는 앞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살겠다고 거듭 다짐했어요. 미란이 특히 깊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출신이나 직업으로 무시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지원이 오 씨 부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진정한 교육과 깨달음은 이런 것이구나. 단순한 복수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이 홀로 남겨진 채 자책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내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놓쳐버렸구나. 그가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 있고 당당한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쓸쓸하지만 의미 있는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수아는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어요. 고난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줬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이제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지원 역시 25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하고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녀가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6개월 후 정수아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 본사 핵심 부서에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입사한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수아를 둘러싸며 진심 어린 칭찬을 보냈죠. 정말 믿음직하고 훌륭한 동료예요. 수아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완전히 딛고 일어나 더욱 성숙하고 강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말했어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회사 내에서 수아는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롤모델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죠. 새로운 직장에서 수아는 같은 부서의 변호사인 장민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민우가 수아의 과거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알고도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품격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둘 사이에는 서서히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민우가 수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의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에 수아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남자구나. 한지원은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한 후 더 이상 남의 집에서 간병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신만의 작은 간병인 교육원을 운영하게 되었죠. 지원이 존중받는 간병 서비스와 인간다운 노동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소문이 났어요. 수강생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진정으로 보람차고 뿌듯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지원에게 말했어요.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수업 하나하나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다른 수강생도 극찬했죠. 수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지원이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요. 한태성은 딸과 손녀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에 매일같이 행복해했어요.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재산이야.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하며 지난 25년간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새로운 연애 이야기와 성장 과정을 듣는 재미와 보람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죠. 태성이 또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권력과 영향력의 올바른 사용법을 깨달았어. 가족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력 활용이야. 한편 오세훈과 강미란 부부는 작은 분식집을 차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과 갑질 습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손님들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미란이 손님에게 말했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녀가 매일같이 깨달아가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다운 삶이 이런 거구나. 미라는 틈틈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못되고 잔인한 짓을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생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이런 거구나. 오준혁은 수아를 잃은 깊은 아픔과 후회를 가슴에 품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수아의 행복한 근황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죠.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마워. 1년 후 수아와 민우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혼식이 조촐하면서도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태성이 흐뭇하고 뿌듯해했어요. 이번엔 정말 훌륭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구나. 지원이 딸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거야. 결혼식에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오 씨 가족은 신문을 통해 수아의 결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기뻐. 우리 때문에 그토록 고생했던 분이 이렇게 행복해져서. 준혁이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놓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수아가 결혼식 답사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계속했죠.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참석한 하객들은 그녀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깊은 감동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원이 자신이 정성스럽게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딸 부부와 아버지,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품격과 인간다운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아가는 완벽하고 감동적인 엔딩을 맞았습니다. 교육원 넓은 창밖으로는 따뜻하고 희망찬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수아와 준혁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준혁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뻐. 수아가 따뜻하게 응답했죠.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둘은 과거의 모든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한지원과 수아가 겪었던 모욕과 고통은 결국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오 씨 가족 역시 몰락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시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출신이나 직업,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당장 인물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지원과 수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오 씨 가족도 겸손한 삶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물러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풀리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